Em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야, 제대로 좀 해봐. 한글로 합시다. 아니, 차이나는 무비 이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됐습니다. 아니 자영업이 빠진 자리가 이렇게 티가 나는구나. 이거 나중에 네. 자영업이 들으면 실수를 역시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겠는데요. 아유, 누구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진짜. 네, 안녕하세요. 좀 낯설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여성이고요. 꿈꿈입니다. 책사입니다. 네, 지금 중국 심양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차 안에 자영업이 라이브로 좀 들어올까 했었는데 카풀 중이라서 눈이 아니, 온대요. 심양에 지금 눈이 눈이 와서. 오고 있대요 벌써. 네. 눈길에 막혀서 인터넷은 연결되지만 승객들에게 불편을 드릴까봐 어쩔 수 없이 일부를 급히 저희가 먼저 녹음을 빠르게 하고요. 2부의 결합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녹음을 이어서 하는 날이라 이제 곧 자영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빛나던 미완의 청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동주. 네, 뭐 그렇게 건조하게 읽으셔도 되는 겁니까? 빛나던 미완의 청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동주. 네, 촉촉합니까? 느끼해요. 자, 오늘 저희는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이 영화의 시작도 그렇지만 좀 특별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네, 한국출판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한 인문 콘텐츠 교육 개발 사업에 1차에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요. 기류의 문화. 네, 그래서 오, 선정된 거예요? 네. 됐습니다. 너무 선정적인 거 아니야? 네. 더 선정적인 것은 이것은 별도의 생산물이 없어도 저희의 그 자료와 활동 결과물만 내도 되는 보고서 형태의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네. 아니 너무 잘 됐네. 없는 그렇지만 것처럼 하면 안 되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팟캐스트 방송하는 것도 어떤 결과물 그럼요, 아니에요? 그럼요. 네. 대중적으로 이걸 그럼요. 공유하는 거잖아요. 예. 보고서는 100페이지지만 저희는 이제 워낙 방대한 자료들을 인문학 드레싱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할 필요는 우리가 없고요. 그동안 해왔던 내공이 있으니까. 한중일 영화 속에 조선의 근대 풍경이라는 저희는 영화와 공간 그리고 인문학을 넣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요. 다행히 인문학 개발 콘텐츠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차에서는 자료조사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고 2차에 가면 이제 전자책이나 이런 걸로 발간이 되고 3차까지 지원이 갈 수 있으면 도서 출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업과 같이 가는 출판사는 박이정 출판사이고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축해야 되겠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의 기획안을 알아보시고 알아준 데 대해서 네. 감사드립니다. 박이정 출판사의 홍보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사업은 출판사와 컨텐츠 기획 창작자들의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출판사의 선택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저희는 빈 곳간에 양식을 조금 채우고 따뜻한 봄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른 영화가 동주군요. 네. 맞습니다. 그 조선의 근대와 맞습니다.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동주만한 인물이니까. 영화가 없죠. 네. 지금 윤동주와 함께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윤동주처럼 명동촌이 있는 조선족 자치구에서 태어났고 윤동주의 족적을 따라서 연세대 국문학과에 진학했지만 지금은 잠시 고향에 돌아가 있는 근데 네. 윤동주 때문에 온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얘기를 동주를 들었을 되게 때. 좋아했다 네, 그랬어요. 네. 자영업이. 예.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윤동주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시도 쓰고 네. 문학의 길도 비슷하네요, 진짜. 자영업이. 일본까지만 갔다 오면 이제 후쿠오카만 갔다 오면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네요. 사실 자영업이 시도 잘 쓰거든요. 네. 나중엔 자영업의 시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이 영화 동주는 2016년 2월에 이제 개봉을 사실 했고요. 감독은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바로 이준익 감독이죠. 예. 네. 정말 왕의 남자. 네, 왕의 남자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극을 많이 했죠. 최근에도 사도, 사도세자 다룬 사도도 있었고요. 원래부터 이제 따지면 황산벌 이런 것도 그거 재밌었는데. 예,
신라하고 웃겨. 백제가 웃긴 거 아니에요? 웃긴 싸우는데 거? 코미디였죠. 사투리로 싸우지 않았을까 뭐 이런 발상으로 시작해가지고 진짜 이주일 감독 같은 했던 네, 그런 영화였고 재밌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로 네. 한국 코미디 영화의 또 새로운 웃음을 선사했던 그런 작품이었고요. 근데 하여튼 역사물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 같은 그 조선시대의 일화를 다룬 이야기들도 영화로 많이 만들었고 최근에는 이제 이 동주 또 동주에 이어서 박열도 박열. 이준희 맞아요.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조선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근현대사로 이어지는 이런 인물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어떤 이해에 대한 그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 노력을 쏟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이 영화는 2016년 개봉 이후에 황금 촬영상, 백상 예술대상 남자 신인 연기상, 디렉터스 시상식에서 올해의 남자 배우상, 제작자상, 부일영화상의 최우수 감독상, 각본상, 음악상, 영화평론가협회상에서 각본, 국제비평가연맹 한국본부상도 받았고요. 청룡영화상에서 신인나무상과 각본상, 춘사영화상에서 나무조연상. 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뭐 박스오피스가 그렇게 흥행하지는 않았어요. 네. 오늘 날짜로 이제 제가 그 찾아보니까 117만 명이 들었어요, 관객이. 그러니까 뭐 많이 보신 건 아니에요, 그쵸. 사실은.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 동주라는 그 이름이 어떤 그 우리가 이제 누구나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윤동주의 시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도 있고 또 뭐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뭐 이런 시들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첫 줄은 다 외우시는 시들일 텐데 윤동주에 대한 그런 관심은 그 중고등학교 때 있지만 이분의 삶이 이렇게 우리한테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영화가 더 잘 안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콘텐츠가 흥행한다는 것은 익숙할 때 대중들 같은 경우는 그 콘텐츠가 익숙한 내용일 때 훨씬 더 그 거기에 몰입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예,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주가 잘 안 알려졌기 때문에 동주의 삶이 윤동주의 삶이 잘 안 알려졌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영화가 조금 그 흥행에서는 조금 성적이 미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거꾸로 생각하면 이 영화가 우리에게 이 윤동주라는 시인의 삶을 그래도 가장 잘 알려준. 그러니까 맞아요. 혹시 뭐 윤동주 평전 이런 거 나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최근에 네. 나왔어요? 제가 이제 전 잘 못 들어서 오래전에 나왔나요? 이미. 아,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게 이제 이렇게 대중화가 안 돼 그렇죠, 그렇죠. 있었던 상황이기 한국인의 때문에 시각에서 쓰여지는 네. 게 많고. 시는 알려져 있고 한두 편 굉장히 유명한 시들은 알려져 있고 또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다는 것도 알려져 있지만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사실은 잘 몰랐어요. 네. 그런데 이 영화의 공헌이 저는 가장 큰 공헌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도 왜 안 알려졌을까 그러게 했는데 88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윤동주 평전이. 평전이요. 네. 바로 그 누구냐면 송몽규. 여기 영화에서 부각됐던 그 사촌의 송몽규의 조카인가요? 그 집안이 아주 그 집안에서. 인텔리겐차 네. 집안이어서. 송우현이라는 여자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그럴 수밖에 이제- 없는 게 예. 다 중국 쪽이잖아요. 수교 이전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네. 드러낼 수 없었던 상해를 다루기가 게 어려운. 있다고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 개정 4판까지 왔는데 그 일부의 요소에 사람들을 드러내지 못했다. 중국의 중간에 이제 수교 누군가가 전이고. 수교전도 있고 이제 월북한 사람도 있고 이름을 다 드러내지 못해서 그럴 수 개정하면서 이제 드러내는 거. 아마 이런 과정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음. 네.
그러니까 송몽규도 윤동주가 그 정도였으니까 맞아요. 송몽규가 안 알려진 너무 것은 안타깝죠. 너무나 큰 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폐였죠. 사실은 맞아요. 우리가 발굴할 의지가 맞아. 없었고 송몽규라는 인물이 몰랐고,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잘 몰랐고. 몰랐고 이름도 몰랐고. 저는 정말 몰랐어요. 네. 그쵸. 그랬기 때문에 이 영화가 우리에게 그 전해준 이 윤동주와 송몽규의 이야기는 굉장히 저는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네.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 자영업이 같이 이게 접속이 돼 있으면 이해가 될 텐데 이 영화는 개봉을 하고 나서 한국에 계시는 중국 동포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어서 따로 GV를 열었었죠. 이준익 감독하고 박정민 배우를 모시고 그 자리에 이제 자영업이 패널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송몽규 같은 경우 진짜 알려지지가 않았으니까 박정민 배우가 실제 그 생가하고 그곳이 있는 곳을 2번인가요? 다녀왔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박정민 배우가 또 되게 진지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송몽규가 문학적인 재능이나 어떤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로 나오죠. 네, 그렇죠. 술가락인가? 신춘문예도 당선을 네. 하고 동아일보 신춘문예도 당선되고 교토제대도 네. 바로 붙고 막 바로 이런 붙고, 식이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 집에서도 촉망받는 인재였을 텐데 사실 한국에서 조명하기가 어려운 게 서울 쪽에 머문 시기가 너무 짧고 일단 그래서 아마 조선족 사회에서 이 두 분에 대한 기록과 관리가 좀 되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게 참 안타깝죠.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박정민 배우를 또 다시 본 것 같아요. 박정민 배우는 사실 이준익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불릴 만큼 영화 이후에 이준익 감독과 뭐 많은 것들을 했죠. 아마 변산도 같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이준익 감독이 본인의 페르소나라고 얘기할 만큼 연기도 되지만 이 해석 능력과 이 진지함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훌륭한 배우라고 그 칭찬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막 멋부리는 영화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아는 다른 영화들처럼 뭔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많이 넣고 막 잔가지를 많이 넣고 이런 영화들은 아니고 그 일본 형사에 의한 그 취조실에서의 취조가 시작되면서 영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회상인 것처럼 혹은 이제 이야기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전개되는 것처럼 과거하고 현재 사이를 이제 오가면서 이렇게 계속 그 스토리가 펼쳐져 나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흑백으로 찍었고 전체 영화가 그렇기 때문에 동주와 몽규의 삶을 어떤 그 멋을 막 부려서 뭔가 여기에 그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감독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쵸.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쫓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찍은 게 아니었나.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잔하죠, 영화가. 잔잔하죠. 예, 어떤 무슨 엄청나게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물론 있죠. 몽규하고 동주 사이에도 약간의 그 심리적 갈등도 있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동주가 체포되는 장면 같은 경우도 극적인 어떤 그 반전이나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집어넣는다면 영화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연출할 수 있거든요. 뭐 형사들이 나타나는 장면이나 쫓아가는 장면이나. 근데 이제 둘이 그 몽규와 동주하고 동주의 시를 영어로 번역해 준 걸 도와주었던 일본 여성 품이 네 하고 이제 둘이 찻집에 앉아 있는데 그냥 쓰고 와서 형사가 그 자리에 앉으면서 이제 체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멋부리고 기교 부리는 방식으로 그 장면화를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잔잔하게 내용을 가져가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영화의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동주의 삶과 몽규의 삶을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시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서 회상을 계속 하잖아요. 문답식으로 하는데 어쩌면 원래 이준익 감독 영화 스타일이 굉장히 그다음에 빠르게 스토리를 막 가는 건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윤동주의 시선에서 윤동주의 시를 읽듯이 또는 윤동주가 시를 쓰듯이
그런 호흡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윤동주의 내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그 겉표장을 다 빼지 않았나? 이런 생각. 굉장히 경건하게 네, 찍은 그래서 느낌? 윤동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흑백 사진으로만 봐오던 윤동주 시인과 송몽규 열사. 28 청춘의 시절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낸 이분들의 영혼을 흑백의 화면에 정중히 모시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준익 감독의 멘트입니다. 마음이구나. 네. 영정 사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네. 형무소에서 죽음을 또 극악하게 이제 맞이하다 보니까 그 죽음을 굉장히 좀 기리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장례식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 직전에 죽음의 상황을 보여주고 이 두 사람의 이 억울한 죽음뿐만 아니라 1,800명이 죽은 그 후쿠오카 형무소에 대한 이제 물론 분노도 있지만 더 슬픈 건 바로 대학에 무슨 해부실로 가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정말 비인간적인 처리가 되었던 죽음들에 대한 그런 대한 어떤 영정 사진 같은 영화.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기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냥 늘 윤동주의 좋은 시만 알고 그쵸. 있었는데 어떤 걸 하고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것까지는 생각 못했고 이게 또 독립운동이랑 연관되고 이런 걸 미처 생각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게 어떻게 드러나고 밝혀졌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본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영화 보면은 이 시집이 발간되는 것도 되게 드라마틱한 네. 배경이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누가 이거를 결국 시를 어. 발간하게 도와줬지? 일기 이 경우 작품. 막 궁금하게끔 나중에는 만들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찾아보게끔 만들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가 이제 2부와 이부에, 3부에서 삼부에서 흥미진진하게 이어지는 펼쳐지는 겁니까? 네. 네. 이렇게 마무리 막 하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영화 동주, 윤동주의 시처럼, 그럼 동주가 상시 개명하면 도주가 되는데, 같은 뜻인 거죠? 동주를 일본어로 읽으면 도주. 예. 네. 일본어는 받침이 없는 거죠? 아, 받침이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는 게, 없어요. 예. 네. 그래서 도주. 있는 것도 있는데, 도주. 이제 그다음에 지금. 성은 뭘로 했죠? 히라수마였나? 히라누마. 히라누마. 도주. 예. 히라누마는 소자. 무슨? 평평할 평에다가 아마 누마가 연못 소자였나? 예. 네네네네. 윤이 네. 원래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걸 뭔가 이렇게 풀은 평윤 거 뭐 같고. 이런 예. 거여서 풀어서 아마 그렇게 그랬을 썼을 것 수 있어요. 같아요. 송몽규는 송자를 갖다가 소무라. 소무라. 예, 네, 이렇게 네, 해서 네, 네. 썼고. 마음이 아픈. 예. 그죠? 그 동주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한자로 보면은 그게 그 동쪽의 기둥. 이라는 뜻이거든요. 동방의 기둥. 그러니까 엄청난 기대를 받았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큰 인물이 되라고 이제 그치. 동력동자에 기둥주자를 써가지고 동주라고 했는데 뭐 너무나 짧은 생을 살다 가셨지만 영원히 이 동방의 그러니까. 기둥으로 남았습니다. 결국은 28에 정말 안타까운 삶을 마치셨지만 영원한 동방의 기둥으로 남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서 동방은 사실 그 명동촌이라는 조선족 자치구의 그 고향의 이름이 동쪽에 있는 조선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거든요. 명동. 그래서 그 조선족 자치구에서 동쪽은 모두 조선을 말하는 얘기한다고. 거고 자신의 네. 조국이고 그래서 그 조국을 위해서 큰 인물이 되기를 바랬던. 그러니까 살아생전은 굉장히 안타깝고 막 이러지만 죽고 나서 한중일 세 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기리고 그러니까 있는 우리나라 네. 국어 교육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아니 이런 걸 다 잘라먹고 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그 헷갈리는 마지막 연 누가 누구한테 너는 스친지 맨날 헷갈렸는데 그런 거를 그냥 외우라고 하면 이분이 이런 식의 시를 썼던 그 감성과 이 부끄러움 시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준 다음에 이걸 읽으라고 하면 그냥 저절로 외울 것 아니 같은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게 나왔었는지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뭔가 그냥 나약함에 뭔가로 서정시인 막 그치. 이런 식으로 말이야. 너무 안타까워. 지금 저항신이었는데. 돌아가보면. 이육사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표현이 서정적인 것일 뿐이지 좀 그렇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 심양의 통신원 자영업이 접속하는 2부에서 완전체가 돼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하세요. 플러스!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오, 드디어 합. 완전체. 드디어 완전체가 됐네. 아유, 살았다. 역시 네, 네. 자영업의 빈자리가 컸어요. 구호 외치는데 구호가 안 돼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버벅거렸어요, 다. 지금- 지금 하시는 게 2부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는 네, 죄송합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영업이 눈 오는 심양을 뚫고 집에 도착해서 접속을 하면서 2부를 이어갑니다. 저희는 영화 동주를 하고 있고요. 자영업은 본인의 고향이자 윤동주의 고향과 매우 가까운 심양 지역에서 어머니의 식당 일을 돕고 돌아온 청년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 외출했다가 지금 들어오는데 평소에는 한 1시간 정도면 들어오겠는데 지금 눈에다가 이제 차까지 막히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거기 지금 온도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영하 7도, 영하 8도 정도 됩니다. 얼굴은 완전 봄인데 영하 7도? 와. 첫눈은 아니고요. 첫눈은 한 4일 전에 내렸고요. 어머, 오늘은 이제 저녁부터 지금 또 내리기 시작하는데 꽤 크게 내립니다. 우리랑 위도 차이가 꽤 나는 거죠? 그럼요. 이쪽이죠. 네. 어. 네. 그렇지. 아,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즘 기침하는 사람이 제일 조심하세요. 자, 네. 동주가 쓴 시 중에도 눈에 대한 시가 꽤 많이 있어요. 네, 눈 네, 오는 그건 아니야? 네? 아, 왜 그러세요? 눈 오는 지도 뭐 이런 시도 있고요.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한방눈이 나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방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없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눈 오는 지도라는 시도 있고요. 또 그냥 눈이라는 시도 있어요. 지난밤에 눈이 소복이 왔네. 지붕이랑 길이랑 밭이랑 추워한다고 덮어준 이불인가 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날이지. 이건 약간 동시 같은 느낌으로. 너무 따뜻해요. 네네. 아니 동시도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네. 순수했던.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누이가 사는 나라에는 눈이 안 내린다고 봉투에 좀 넣어가지고 눈 좀 붙여드릴까요? 뭐 이런 시도 있고요. 상상력 어머. 봐. 네네네네. 고운 마음과 상상력. 네, 네, 그런 시도 있고. 그 순이는 진짜 순이겠죠? 순이가 윤동주 시에서의 많이 나오죠. 그 이상적인 이상형으로 음. 늘 순이가 등장하죠. 맞아. 유일하게 등장하는 그 이름으로서의 여성이 순이죠. 아니면 이제 어머니와 누이가 늘 등장하는데 그치. 이성으로서의 여성은 순입니다. 순이. 음. 순이는 누굴까? 이성으로서에도 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네네. 약간 뭐 밝혀진 걸로는 또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근데 얼굴이 워낙 선하게 생겨가지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인상이죠. 외모 출중한 거예요. 키도 꽤 큰 것 같고 사진 보면. 예. 근데 왜 자영업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지고 있지? 본인 여기 끼어들라고? 자영업은 성이 자시잖아. 아, 너무 웃긴다. 아, 진짜 나 너무 웃겨. 뭐야, 그게 뭔 소리야? 본인이 윤동주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만지잖아요. 우리가 너무 띄었어요, 얘를. 거기 윤동주 실명이.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어요. 윤동주처럼 윤동주 헤어스타일. 이렇게 와, 막. 진짜 못 살아. 그러면 가운데를 땅으로 밀어. 그 영화 속에서 이여진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쁘더라. 거기서 이화여전으로 나와요. 글도 잘 쓰는. 네네네.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그리던 여성이 애틋한, 있었다고는 합니다. 애틋한 게 예. 있었을 것 같은데 시계가 워낙 참 예. 좀 꿈을 좀 꿔보려고 하면 몽규가 자꾸 어디 가자.
좀 평온하게 살라 그러면 몽규가 자꾸 뒤집어 놓고 둘이 참 이게 악연인지 인연인지 참 운명이 참. 그래서 하여튼 그 동주의 이 영화가 보여주는 동주의 캐릭터는 늘 그 뭐냐면 일종의 그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몽규에 대한 열등의식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몽규는 그렇죠.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처음 당선되는데 맞아. 대단한 자기는 거야. 떨어지고 또 몽규는 이념이나 이런 큰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자기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자기 주변의 소소한 삶을 생각하고 너무 인간적인. 몽규는 논설을 쓰고 연설을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막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인데 자기는 시나 쓰고 있고 또 아까 얘기한 여진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애틋함이 있는데 몽규가 또 보니까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영화가 보여주는 동주의 삶은 그 상당히 다중적인 컴플렉스 다중적인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네. 인물로 캐릭터가 그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캐릭터의 그 열등의식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동주의 시에 끊임없이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정서. 부끄럼입니다. 부끄럼. 부끄럼. 훌륭한 정서인 것 같아요. 네네. 아주 네. 시인으로서는. 부끄럼. 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것이 이제 자기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자기를 늘 돌아다 본 사람에게만 생기는 거거든요. 영화에도 정지용 시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부끄러움을 아는 모르는 것. 놈이 맞아. 나쁜 놈이지. 부끄러움을 맞아. 아는 사람은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동주의 시를 관통하고 있는 그 굉장히 저는 키워드가 부끄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미리 알았으면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윤동주 씨 배울 때 얼마나 얼마나. 가슴이 절절했겠어요. 네, 그래서 서시에도 죽는 날까지 맞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이 없기를. 근데 절대 불가능한 삶이잖아요. 네, 그게. 그다음에 또 이제 참회록이라는 것도 맞아요. 쓰고요. 이거는 아마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일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름을 창씨를 하고 나서 맞아. 평소라고 하는 창씨를 그러니까 개명은 안 한 거예요. 개명은 동주라고 그냥 놔뒀기 때문에 개명은 자기 안 한 이름을 거고 살린 거고. 창씨. 성만 창씨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일본에선 유학 가려면 뭐 이름을 안 바꿔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창씨만 한 건데 히라누마. 히라누마로 네. 예, 그 창씨를 하고 난 뒤에 그 참회록을 또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창씨를 하기 5일 전에 쓴 게 시가 하긴 해야 참회로. 되고. 예. 아,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죠? 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게 뭐 하나 창씨개명 전에.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뭘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의 일부에서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 명동촌이라든지 윤동주의 어떤 생가 주변 또는 항일 운동의 어떤 청년으로서 재조명되는 게 많을 텐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익숙하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이 영화가 일부에서는 이 영화가 윤동주와 송몽규라는 청년들의 삶을 보여준 일종의 정말 그 팩션처럼 그려졌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의미가 있다.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투비와 나투비 시간입니다. 네. 누구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막 폭탄 찔러? 돌리기를 계속 하는데 아니 왜 폭탄입니까? 이 투비와 나투비가 얼마나 인기 코너인데. 네, 아니 투비와 나투비 하면 이 영화는 너무나 당연하죠. 맞아. 누구를 투비할 것이냐, 투비해야 될 사람들과 나투비해야 될 맞아. 사람들이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동주와 몽규를 다 투비해야 되고 하는 건 맞아, 너무나 맞아. 당연한데 저는 꼭 나투비 했으면 좋겠는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한 명만입니까? 한 명만은 아닙니다만 네. 그 중에 이제 대표 한 명을 대표. 꼽자면 동주가 후쿠오카 감옥에 gat혀 있을 때 어느 날 그부터 주사를 맞잖아요. 예, 그 생체. 생체 너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속상했어. 주사를 맞죠. 네. 바닷물 주사라고 해요. 네, 바닷물 주사라고 나와요. 해수.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 일본 놈들이 실험을 하잖아요. 사람을 두고. 나쁜 것들. 그런데 언젠가 그 실험을 하는 의사가 찾아옵니다. 감옥으로. 간호사가 지키고 있고 그러면서
무슨 변화는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간호사한테 묻고 나서는 가면서 산수 문제가 쫙 적혀져 있는 시험지를 던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빨리 풀으라고. 동주는 손을 벌벌벌 떨면서 그 숫자도 제대로 못 쓰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그 의사의 이름은 영화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 의사를 나투비 정말 죽이고 싶지. 죽이고 싶. 정말- 네가 먼저 풀어. 나투비 하고 싶습니다.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진짜 해필이면 그런 문제를 주고 갔어. 네, 원하지 않은 주사는 맞출 수 없다. 인간이 원하지 않는 주사는 맞을 수 없다. 맞고 싶은 주사 있으신가 봐요. 백신이 먹고 지금 너무 독감 맞고 주사를 싶죠. 맞고 싶은데 독감 주사가 없다 그래가지고 요새 못 맞고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어. 요즘 그 마늘 주사 맞지 않으세요? 마늘 주사. 마늘 주사 요새 돈이 없어서 마늘 주사는 책사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맞고 있어요. 아유, 이거 누가 들으면은 제일 정말 어려우신 줄 알겠네. 자영업도 있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의사 아주 그냥 멀쩡하게 생겨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일본이 근대적인 어떤 서양의 이념과 문명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정말 근대가 지켜줘야 할 인간의 고귀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고귀한 육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아직 거기 그 수준에까지 도달을 못한 거예요. 서양의 껍데기만 받아들인 거예요. 일본은 그런 면에서. 네. 근데 사실 서양의 껍데기가 아니라 서양도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이 저지른 만행을 생각해보면. 다 생체 그렇죠. 실험에서 나와서 사실 근대라는 게 뭐. 이 제약과 위대하지 않아. 의학이 그래서 독일과 일본이 위대하지 발달한 않아. 위대하지 않아. 베껴올 필요가 없어.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근대의 껍데기만 받아들인 게 음. 메이지 유신이다, 음. 일본식 근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독일도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독일이 정말 그 중세부터 유럽의 중앙이었고 여러 가지를 앞서 갔다고 했지만 유럽이 400년 동안 거쳐온 그 근대화의 과정은 결국 인간을 중심으로 내세워서 다시 인간을 수탈하고 죽이고 그 위에 군림하는 과정. 그러니까 굉장히 악순환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동주의 시가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또 그래서 싫어. 부탁드립니다. 시 한 편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길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아, 좋지 않아요? 시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너무 멋집니다. 네네. 왜냐하면 동주의 시가 우리 일부에서도 말했지만 서시, 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다음에 참회로, 자화상, 십자가, 생각하는 네, 십자가 쉽게 쓰여진 시 이런 시들이 대표적인 시예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시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제가 뭐 잠깐 읽었습니다. 동시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안 알려져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알려진 시들 말고도 읽다 보면 이렇게 좋은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무소에 갇혀있는 자기의 상황을 노래하는 것 같아.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자기가 지금 그래서 형무소에 지금 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1941년도 9월에 쓰인 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형무소 가기 전이에요. 한참. 형무소는 연전 다닐 때 아닙니까? 41년이면. 형무소는 43년도에 잡혀서 들어갔기 때문에 44년도인가요? 네, 아마 네, 2년형 받고서 2년형을 제대로 못 받아 다 못 살았으니까 못 살고 죽었으니까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형무소 가기 전에 몇 년 전에 쓴 시인데 자기 운명을 어떻게 보면 예감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러네요.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참 뭉클했고요. 또 여기도 보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해요.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진짜 부끄럽게 푸르다. 네, 네. 이게 왠지 느낌에 영화 속에 보면 송몽규랑 같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교토제대에 응시를 하지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토에는 압천을 계속 나간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 그때 재현됐던 윤동주 이미지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압천을 계속 서성이게 됩니다. 이런 독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토제대 같이 가기로 했고 그래서 일본 갔는데 거기서 일단 떨어지고 다시 또 길을 나서야 되는 상황인데 압천을 계속 나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거기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교토에. 저는 교토 가본 적은 있는데 내 쪽으로는 가본 적이 없어서 이 시를 읽어보니까 그 영화 속에 그 장면이 되게 와닿네요. 따라서 가본 적이 없네. 후쿠오카도 가고. 그러니까 형무소 근처도 간 것 같은데 거기는 왜 안 갔지? 거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명동촌도 그렇고 후쿠오카도 그렇고 교토도 싶다. 그렇고 이 윤동주 루트를 좀 개발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가보면서 윤동주의 무덤도 한번 좀 보고요. 무덤도 오래 방치돼 있다가 일본 학자에 의해서 발굴됐거든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네. 1980년대에 그 연변대학에 잠깐 이제 교환학자로 와 계셨던 이제 오무라 교수라는 분에 의해서 이제 발견된 거거든요. 네. 교환학자. 네, 맞습니다. 그분은 윤동주에 관심이 많았던 분인 거네. 그죠? 네, 네. 그래서 네네, 맞습니다. 네, 명동촌, 윤동주가 살았던 마을, 그다음에 윤동주가 다녔던 가고 학교, 싶다. 이런 게 다 남아 있나요, 지금? 네, 남아 있습니다. 네. 윤동주가 다녔던 명동 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기념관으로 잘 조성되어 있고요. 와. 그 윤동주 생가뿐만이 아니라 묘역 그리고 이제 옆에는 이제 명동촌 마을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문화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던 그 100년 전에 세웠던 명동 교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건물이 전혀 복원을 거치지 않았고요. 역시. 네네. 우리 중국과의 하늘길이 열리고 또 코로나가 끝나면 첫 번째 우리의 그 여행지로 동주 루트 어떻습니까? 동주 로드. 동주로드 1 중국편. 1 중국편. 한중1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네, 한중이 네, 근데 네. 신촌은 우리가 그럼 그렇죠. 일단 연세대라도 뭐 가보죠. 다음 주에 가볼까요? 일단 연세대라도 한번 가보는 걸로. 네. 아이 자영업 있을 때 한번 투어라도 할 걸. 서울에는 그 윤동주 하숙집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어디? 종로? 그게 어디였죠? 종로 거기 뭐 청운 네네네, 종로 맞습니다. 그쵸 청운. 그게 그리 거기서 피룬대 윤동주 문학관. 문학관. 나 거기 가봤어요. 되게 좋아요. 그게 다 연동이 있어요. 그래서 문학관, 도서관, 내를 건너서 이게 다 딱 갔었는데 도서관이다. 거기에서 바라보는 일몰이 정말 장관이에요. 그럼 일단 윤동주 한국에서 먼저 시작합시다. 그래요. 동주 좋아요. 루트를. 동주 동주로드. 루트. 동주로드 서울, 동주로드 명동촌, 동주로드 교토 앤드 후쿠오카. 와, 교토, 진짜 후쿠오카, 너무 좋다. 도쿄 다 되는 거예요. 도쿄. 도쿄는 이케부쿠로. 다 돼. 그 리쿄대가 있는 데가 리쿄대. 가보고 이케부쿠로. 여서 그 세 개가 돼. 서울 루트는 저희 그러면 길이의 인문학 드레싱 그 스피너프로 파생 콘텐츠로 예를 들면 동영상이나 아니면 오디오로 약간 이렇게 로드 오디오로 한번 만들어 보죠. 현장에서 현장 안내도 드리고 재밌을 것 같아요. 어차피 줌이 되니까 그러면 좋은 좋은 아이디어. 확장성이 전 또 그러면 저는 짧게 죽이고 싶은 사람만 그 동주가 리교대에 입학했을 때 아주 존경하는 그 교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대학교 때 영문학 부전공에서 알아보지만 영문학이 부전공이었어? 이 놀라운 반전인데 이거는 원래 영문도 모르고 간 거 아니야?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반전이냐. 저 영문학 원래 부전공 학점을 땄어요? 땄죠. 다 C예요. 다 졸업이 됐어? 그럼요. 저 졸업장에 C는 졸업됩니다. 저 졸업장에 철학사와 영문학 부전공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학, 언어학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성적이 근데 영문학사, 영미문학사, 영미시 다 수업 다 듣고 학점 싹 기부하고 역시 철학과 문학에는 저는 영문학 덕분에 울프도 읽고
버지니아 울프. 버지니아 울프. 네, 그리고 그래서 워즈워드도 알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영미문학사에 정말 한 500페이지 되는 책도 다 보고 제가 생각보다 깊은 사람이에요. 이 투비와 나투비도 제가 네, 왜 이제 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만해 이제 알았으니까. 의리 없는 선전실면서는 나중에 첨부해서 근데 그 홈페이지에 올려. 올리는 걸로. 너무나 이 영문학 수업이 나오잖아요. 되게 그리운 거기 보면 캠브리지 신학대 출신이면서 하버드 신학대를 나오신 교수님이 있는데 언어의 천재라고 불리십니다 하면서立教대학 그 굉장한 크리스찬이면서 이 윤동주에게 큰 영향을 미친 교수님이 나오시는데 이 선생님의 이 귀한 시간에 갑자기 문 차고 들어와서 윤동주를 호명해가지고 교련 수업 안 들었다고 바리깡 밀어버린 그놈. 그놈? 가루 그냥 아, 나 정말 교수하는 줄 알고. 영화 빠고처럼 정말 고춧가루 그 방앗간에다가 갈아도 시원차를 그 영화 빠고 보면 살인이 그렇게 되잖아요. 정말 무서워. 반전이야, 반전. 호러야. 너무 호러죠. 너무 정말 걔는 머리가 이미 깎였으니까 깎을 머리가 없으니 전 영화 파고의 그런 장면이 생각나. 저런 거는 진짜 갈아 마셔도 시원찮다. 다른 사람을 저런 식으로 모욕하고 그 앞에는 교수도 모욕을 하고 학생도 모욕을 하면서 가장 거기서 비천했던 신분인 조선인 유학생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낸 사람을 그 군합발로 막 때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바리깡을 밀어버리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투비와 나투비 처음 기획할 때도 영화에서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늘 등장해서 제대로 죽여줘야 된다. 영화관에서 못 죽였으니까. 그래서 그 순사를 죽이고 싶습니다. 그 순서였구나. 네. 아유, 정말. 나는 바로 그 투비가 그거였는데 나는 혹시 내 거를 할까봐 걱정했어요. 그 같은 공간에 계신 그분이십니까? 같은 공간에 계신 바로 그 교수님. 너무 멋있어요. 네, 어쨌든 윤동주의 그 시성을 인정하고 또 워즈워드의 시의 그런 목표가 뭐냐고 대사도 물어보잖아요. 멋있어. 멋있잖아요. 대사도 멋있어. 예, 세상을 움직이는 건 개개인의 깊은 내면에 하나하나가 모여갖고 이 변화들이 모여있는 힘이다.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던져주고 거기에서 어쨌든 찾아주고 발굴해주고 끝까지 그리고 윤동주가 지원해주고 형무소에서도 나는 존경한다. 맞아, 이런 얘기들을 맞아. 또 계속 끝까지 하는 거는 이건 다 실화잖아요. 너무 감명 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양심 있는 그쵸. 계속 우리가 뭐 일본에 대해서 아니다 뭐 이러지만 정말 양심 있는 사람도 그럼 있구나. 어느 시대나 이런 건 어디다 있다. 이것도 얘기해 주고 윤동주에게 싶었어요. 진짜 어둠을 밝혀주는 약간 별빛 같은 선생님. 윤동주의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별인데 이 별이라는 게 눈에 띄진 않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시심을 계속 불러 이렇게 해주고 어두운 밤에도 자기를 비춰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 같은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비춰주는 너무 좋은 선생님. 그 대사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워즈워드를 영문학에서 배웠지만 워즈워드 씨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우 네. 영문학이네요. 그럼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problem. 아우 그 대사 다 쓰는 시험 주관식을 선생님이 미리 알려주셨으나 셋째 줄부터 헷갈려가지고 5줄까지만 맞고 나머지 다 틀린. 너무 재밌어. 동주의 삶을 얘기하는 건지 뭐 자기의 죄송합니다. 뭐 호의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 우리 저기 자영업 얘기해야 되잖아. 자영업 이제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투비 하겠습니다. 네. 투비 저는요, 둘에 나투비 둘이네요. 명동촌에 남겨진 사람들을 좀 살려보고 싶습니다. 명동촌에 남겨진 사람들. 이 동주라는 영화도 사실 몽두의 아버지, 어떻게 보면 동주의 아버지 뭐 일종의 이런 거는. 네. 미안합니다. 사운드 시켰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그 동주라는 영화도 사실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한 침략을 배경으로 한 영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쟁이라고 했을 때 흔히 전쟁이 남긴 사람들은 두 부류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승자와 패자로 이제 획일화시킨다는 거죠.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 근데 저는 사실 제3부류의 사람들도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의해서 헐벗고 굶주린 자, 그러니까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 하는 자, 이 사람들은 승자나 패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러한 걸 이제 명동촌에 대입한다면요. 명동촌 같은 경우에도
그 명동촌을 향해 마술을 뻗은 그 일제라는 그 침략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명동촌을 개척했던 이란 5가문, 이제 1899년, 1900년에 명동촌을 이제 5가문이 합심해서 개척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이 5가문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가 이제 한반도로 귀환을 합니다. 물론 고향 땅이 한반도에 있고 해서 귀환할 수도 있지만 사실 나중에 이제 증언들을 보고 사료들을 살펴보면요, 이들이 귀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정권, 만주에서 공산당이 승기를 잡으면서 명동촌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명동촌은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명동교회라는 그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세워진 기독교 문화 공동체거든요. 거의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이었고,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 정권, 공산당 정권이 승기를 잡으면서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유지하기 어렵겠다 해서 이제 문익환 목사님 가정도 좋고 이제 윤동주 가문도 좋고 다 이제 한반도로 다시 귀환을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 명동촌이라는 지명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대로 영위되어 있고 명동촌을 떠난 사람들,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지금까지 남아서 이제 그 마을을 지켜오고 또는 아니면 그 본인들의 그런 기독교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명이 좀 부족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영화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것은 사실 영화가 명동촌이라는 이란 지역을 이제 좀 이미지를 차용했지만 이순익 감독님의 그런 대담이나 인터뷰를 봤을 때 뭐 명동촌을 실제로 어떻게 찾아가서 고증했다거나 아니면 얼마 동안 현지인들의 그런 스토리를 청취했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좀 결여됐다는 게 살짝 아쉽거든요. 그렇죠. 예. 가보지 않으신 예. 거죠? 명동촌. 그렇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 세트장이 아니라 그래. 명동촌에서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동촌에서 이 영화를 찍었다면 또 어땠을까?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현재 곳에서 이제 명동촌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담겼으면 더 좋았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동주의 시집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이 시집을 들고 있는데요. 이게 1948년도에 초판본이 나왔고 네. 1955년도에 증보판이 나왔는데요. 이거 이제 오리지널 디자인을 영인한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2016년 2월에 나왔는데 어느 분이 이걸 선물로 저를 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이 책이 빛을 발하게 됐다. 우리 차이나는 무비 팟캐스트에 들고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들고 나왔는데 옛날 책 그대로 디자인을 그대로 그쵸. 살렸습니다. 네. 복간본이라고 그래요. 복간본. 네, 이런 거를 네, 그대로 살린 거. 네, 그런데 이제 영인본이라고도 하죠. 영인본? 네네. 영인본. 네. 그런데 이 책의 맨 뒤에 보면 그 후기가 있는데요. 후기가 있는데 그 마지막 후기가 이제 정병욱 선생님이라는 분이 쓰시기도 했는데 마지막 후기가 뭐냐면 선백의 생애라는 글이 있어요. 이때 선백은 누구냐면 형이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형님의 먼저 가신 형님의 생애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글이 시작되는데 2월 16일 동주 사망 시체 가져가라. 이런 전보 한 장을 던져주고 29년간을 시와 고국만을 그리며 고독을 견디었던 사형 윤동주를 일제는 빼앗아가고 말았으니 이는 1945년 일제가 망하기 바로 6개월 전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 있어요. 근데 이 글을 누가 썼냐면 먼저 가서 형님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그 동생이 쓴 거예요. 윤동주의 동생이 일주예요. 일주. 윤일주가 쓴 거예요. 1955년 2월에 썼거든요. 이 글을. 그러니까 이미 이분도 지금 우리 자영업이 얘기한 대로 이 남한 땅에 내려와서 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그래서 네네네. 지금 얘기하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사료와 기록과 이런 것들로 좀 남아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그러네. 생각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네. 드네요. 네, 요 얘기는 또 3부에서 또 다시 이어질 수 펼쳐지죠. 있네요. 네, 네. 네.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이나는 무비 팟캐스트. 네. 어머, 꼬리꼬리 차이 나는 법이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아주 심양 현지에서 라이브로 접속 중인 자영업과 함께 깊이 있는 명동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3부에서 새롭게 단장한 기류의 인문학 드레싱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Administrativa, o governo espera uma economia de mais de 10 bilhões de reais no Ontem, soldados israelenses em posto de checagem do exército.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네, 자영업이 지금 심양에 있어서 줌으로 지금 접속한 상태라 에코가 길게 시간차가 좀 있죠? 네 있습니다. 양해 구하지만 또 독특한 저희 녹음 시스템이라는 걸 자랑하면서 그래도 청취하시는 분이 얘기해 줬어요. 음향도 되게 좋고 잘 들린다고. 오호. 예. 정말요? 어둠 속 빛나던 미완의 청춘 윤동주와 송몽규를 그리다. 동주. 네, 원래 저희 차이나는 무비 플러스 3부는 기류의 인문학 이전에는 인문학 드레싱이었죠. 그래서 영화에 이제 인문학을 얻는 코너였다면 저희가 출판산업진흥원에 선정되면서 영화 속 조선의 근대를 한번 들여다본다. 근데 제가 좀 잠시 소개를 드리면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된 것이 영화 텍스트를 분석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한국의 근대에 대한 발굴과 발견, 그것에 대한 어떤 자료의 아카이빙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한중일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조선과 근대와 이산과 디아스포라, 그리고 실제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산업화 시기라든지 민주주의 과정까지를 모두 저희의 사업 범위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영화 동주를 한 것은 지금 자영업이 태어나고 나고 자란 이 조선족 자치구의 역사도 좀 담겨 있고 또 영화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됐고요. 네, 앞으로 관련된 영화와 인문학을 접목해서 저희는 기류의 인문학 드레싱으로 이제 재편했습니다. 오늘부터. 길 위에서 드레싱을 뿌리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더 맛이 있을까? 와. 그래서 저희 기류의 인문학 드레싱이니까 우리 2부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 윤동주 루트를 가게 되면 정말 기류에서 녹음을 한번 해보는 걸 시도해 보려고 해요. 그렇게 되네. 파생 컨텐츠. 언더로드네, 완전히. 네, 파생 컨텐츠. 네, 그래서 진짜 기류의 인문학 드레싱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누구부터 하실래요? 저희 항상 이게 아닙니까? 자영업이 한 거야, 막 손 갑자기? 들었어요? 제가 있기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제가 2부에서 좀 이렇게 저는 이제 이런 재조명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본인 교수? 아까, 그쵸. 그 교수 재조명처럼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놀랬던 게 윤동주 시집을 누가 잘 보관하고 있었는지 이걸 알게 된 게 되게 좋았거든요. 물론 이제 송몽규의 독립 운동을 했던 것도 새롭게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근데 이 시집을 정말 잘 보관했던 분이 같이 연희 전문대에서 있었던 후배인데 나이는 후배라고는 안 했어요. 정병욱 교수님이시라고 나중에 해서. 교수가 된 거죠. 네, 나중에. 네. 예. 이라고 해서 그분이 같이 있으면서 이제 책을 항아리에다가 엄마한테 맡기고 학병으로 가면서 엄마가 항아리에다 잘 갖고 있었나? 그래서 하여튼 그걸 정말 잘 보관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걸 알게 항아리에 되었어요. 보관해서 마루 밑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래서 살아 있었다는 거. 훌륭. 그러니까 훌륭한 원고를 다 이 네. 정병욱 선생한테 다 맡겨놓고 간 육필로 거죠. 간 거. 예. 진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시를 읽을 수 있었던 거지. 안 그러면 다. 그리고 사실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는 몇 편이 안 되고 사실 거기 가기 전에 다 여기서 쓰고 간 거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런 거 따졌을 때 그걸 지키고 지켜냈던 거가 이제 제일 컸던 거고. 그래서 하나는- 그게 이제 1945년도에 윤동주가 죽고 해방이 되고 48년도에 처음으로 정음사를 정음사라는 통해서 데서 이제 처음 나오고 출판이 된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2부에서 소개했듯이 이제 증보해가지고 55년도에 증부판으로 네. 해서 나오고. 정음사가 아주 중요한 출판사예요. 예.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정음사가 굉장히 큰 출판사였어. 저도 아마 기억이 나요. 무슨 어학 같은 거. 훈민정음 때문에 그 정음사라고 한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들 많이 냈었어요. 네. 그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정음사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근데 저는 또 하나 기억을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일본에서 이 정말 독립운동을 했는지 진짜 비밀 문서를 파헤치고 도와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이 송몽교와 윤동주에 관한 모든 문서 작업을 도와주신 분이 바로 우지고 츠요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또 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교토에 똑같이 교토에 있는 대학을 똑같이 나왔어요. 윤동주가 나왔던 도시샤 대학으로 나오잖아요. 거기 출신인데 어느 날 윤동주의 시를 읽으면서 그 감정이 이제 감동이 돼서 윤동주를 파헤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분이 마침 국립국회도서관,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와 이런 것들을 다 솔선 비밀 문서를 다 파헤치고 급비 문서들을 다 찾아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찾아주게 된 거. 근데 이분이 1970년대에 한국에 왔던 게 계기. 이것까지는 잘 몰랐을 텐데 이제 그러네요. 25주년으로 윤동주의 이 전시전 유고전 한번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우연히 왔는데 이 윤동주에 관련된 이런 독립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왜 없는지 그 뒤에 거를 몰라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찾게 된 거가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일본의 이분이 아니었으면 이제 정말 실제적인 증거 자료들을 못 찾았던 거. 그래서 한편으로 일본이 윤동주를 죽인 거인 건데 또 이렇게 길이길이 또 살려내고 또 기억할 수 있게끔 한 것도 또 이제 이런 몇 명의 힘으로 또 이렇게 기억에 남는구나라는 지점에서 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사실 우리는 몇 개의 문학관이 있고 지금 도서관도 있어요. 내를 건너 숲으로 도서관도 2018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운 문학관이라고 그래갖고 완전히 한옥으로 종로에 있습니다. 이것도 다 최근에 지어졌고 몇 개 있는데 일본에는 지금 후쿠오카, 도쿄, 교토 다 그 세 곳이 다 이 윤동주를 기리는 이런 시 모임들이 다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하기 전에 찾아보니까 이번에 도쿄에서는 연극으로 윤동주 관련 연극을 최근에 10월 달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기리는 작업들을 순수하게 문학성으로 보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잘 지켜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한중일을 엮는 대단한 문학가로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이제 조금 보충하면 제가 알고 있는 걸로 하면 그 초판본은 정음사에서 나온 게 맞고요. 1948년도에 3월 달에 나왔는데 2월 달에 그 시를 모아가지고 그 간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출판사의 정식 출판이 아니고 초간본이라고 해가지고 갈색 표지로 이렇게 간행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한 10권 정도를 미리 찍었대요. 정식 출판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한 권이 남아 있어요 지금 울산의 박물관에. 오. 네네 이제 그게 48년도? 네 48년 2월에 아, 그래서 윤동주 3주기를 맞이해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내는데도 역시 왜 우리 영화에도 그 사람이 나오는데요. 강처중. 강처중. 강처중이라는 분이 그 친구였잖아요. 이여진이랑 이렇게 4명 나올 때. 네네 몽규하고 같이 활동했던 친구였는데 이분도 상당히 많은 그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동주의 일본에서의 유품을 이분이 다 이렇게 수습하고 정리해 주신 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와 그렇군요. 이런 건 아니고 정말 유품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강처중. 네. 그런데 강처중이라는 거가 이제 아까 윤동주 평전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평전에 드러내지 못했던 거는 강처중은 나중에 월북을 하거든요. 한국전쟁 그런 거 발발에 진짜 좌익 활동을 하신 분인데 한국전쟁 발발 후에는 1950년에 월북을 해요. 월북한 이후에는 사실 지금 행적이 몰라. 어떻게 되는지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밝히는 게 좋을지 어떨지를 몰라서 이 송몽규의 조카뻘이 평전을 냈지만 이걸 드러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 그 초판본에는 이 강처중 얘기가 없었던 건데 뭐 지금이야 이제 얘기 나오죠. 예, 되게 중요한 인물. 강처중이 그러네요. 모든 유품, 뭐 책상이면 의자면 뭐 본인이 썼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었다고. 예. 참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또 우리가 덕분에 네, 그러면은 인문학 드레싱 자 이어서 하실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안 보일 텐데. 저군요. 이게 지금 줌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 오디오만 연결. 저는 화면이 안 보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이 줌으로 연결한 이 스마트폰에 자료가 들어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조금만 네, 기다리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오디오 잘 들으십시오. 안 보이면 안 보이나 보다 그냥 해. 그냥 해. 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영화에도 나오는 명동촌 동네 방앗간에서 셋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칸이가 나오잖아요. 신학교를 가게 될 이칸이. 바로 우리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모니카 목사님 이야기인데 윤동주와 모니칸이 굉장히 막역한 그쵸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뭐 말이 필요 없는 동양에서 어릴 때부터 컸던 이제 했는데 윤동주가 시를 통해서 부끄러움이라는 어떤 그 정서로 서정적으로 이 어떤 저항의 마음을 표현했다면 이제 이 모니칸 목사님도 원래는 시짐이 가득했으나 윤동주 시인이 자신의 시를 보고 이게 어디 시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밀렸어. 문학적인 시는 쓰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 무니칸 평전에 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니칸 목사님이 동주야라는 시에서 너는 29의 영원이 되고 나는 어느새 이른 고개에 올라섰구나. 너의 영원한 젊음 앞에서 이렇게 구질구질 늙어가는 게 억울하지 않으냐고. 그냥 오기로 억울하기 뭐가 억울해 할 수야 있다만 네가 나와 같이 늙어가지 않는다는 게 여간만 다행이 아니구나. 너마저 늙어간다면 이 땅의 꽃잎들 누굴 쳐다보며 젊음을 불사르겠니. 이런 시를 썼는데 이렇게 시를 쓰게 된 것이 이제 문 목사님이 한 11년 정도의 투옥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저항을 하셨는데 원래는 신학교를 나와서 독실한 복음주의자로 구약의 성경을 번역하면서 어떤 시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문학적인 감수성을 번역을 하시면서 학자로 살았었는데 이제 절친했던 장준하 박사가 이제 의문사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의문사 규명을 이제 요구하면서 거리에 투사가 됐고 그 뒤에 이제 긴 옥살이 끝에 나오신 사면이 된 날은 바로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전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온 다음에도 끊임없이 그런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저도 모니카 목사님이 참여하셨던 91년 강경대 열사 사망 장례식 신촌에서 열렸을 때 문 목사님이 그때 노제에서 또
큰 소리로 이름을 외쳤던 기억이 나요. 음.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데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이 물론 송몽규에 대한 기억도 있었겠지만 윤동주를 거쳐서 장준하라는 친구의 죽음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독재를 반대하면서 막 분실을 많이 했잖아요. 젊은 피들이. 그런 걸 눈앞에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신학자로만 살아갈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서 저는 문익환 평전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영화에 문성근이 나왔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지용 시인 역할로 나왔죠. 네, 그리고 이 같이 또 소개해드릴 컨텐츠가 하나 있는데 이 북간도의 십자가라고 아마 자영업은 알지 모르겠는데 작년 10월에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개봉한 다큐멘터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문동환 목사님이라고 이제 회고를 통해서 이제 지금 2부에서 자영업이 얘기했던 명동촌에 남은 분들의 이야기들을 회고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다큐멘터리인데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네, 그래서 북간도의 십자가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윤동주와 그 기독교 크리스찬 가문들의 어떤 저항, 그다음에 그들 일가의 이야기, 마지막까지 그 한국의 민주주의에서도 큰 역할을 했었던. 아마 송몽규가 살아 있었어도 투쟁적으로 남이든 북이든 어디에 남아서라도 자신의 어떤 뜻을 펼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북간도의 십자가나 문익환 평전, 네,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네. 사실 2부에서도 제가 명동촌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지만 사실 굉장히 거달기식으로 다뤘었고요. 좀 소상하게 명동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근데 지난번 녹음 때도 저희가 명동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했어. 네네. 그거 빼고 해야 돼. 네네. 아, 정말요? 기억 젊은이, 다 나나. 젊은이 정신 차리라고. 지난번 거와 겹치지가 않습니다. 지난번 거와 전혀 겹치지가 않고요. 겹치기만 해봐. 명동촌이라는 마을은요, 5가문이 이제 합심해서 개척한 이제 마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도시 같은 거죠. 허허벌판에 이제 5가문이 이주하면서 만들어진 동네고요. 원래 기존에부터 있었던 동네가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제 만들어진 동네고, 나중에 이제 북간도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한인 사회의 중심 역할을 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한민족이 이제 만주 이주가 본격화하면서 1899년이죠. 이때 먼저 4개의 가문, 4대 가문이 그때는 명동이라는 지명이 없었거든요. 그치. 이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가문이냐면 문치정 가문, 김하규 가문, 김야견 가문, 남위원 가문, 이렇게 4대 가문이 이주를 먼저 합니다. 이 4대 가문 모두 식솔이 어느 정도 되냐면 142명이 이주를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느낌이 오시죠? 문치정 가문 같은 경우에는 문익환의 이제 할아버지. 네네. 문익환 목사님의 이제 할아버지 되시고요. 이제 김야기현은 나중에 이제 간도 대통령이라고 불리셨던 맞아요. 명동의 그러한 구심점 역할을 하셨던 엄청 분이죠. 유명하신. 근데 여기 윤씨 가문이 빠졌잖아요. 윤씨 가문이 없잖아요. 윤동주 가문. 윤동주 가문은 그 이듬해에 이주해 옵니다. 1900년에 1년 후에 윤제옥의 주도로 이제 만주로 이주해 오는데, 윤제옥은 윤동주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아이고. 그 네네. 영화에서 증조 뒤에 할아버지. 앉아 계셨던 그분인가? 그러면 그 위에인가 보다. 위에니까. 위겠죠. 네네. 증조 할아버지. 그래서 이쪽 땅에 와서 중국인 지주 동한이란 동시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땅 한 1000여 경 규모를 이제 매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입한 땅을 토대로 마을을 조성하는데요. 1경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 소 있잖아요. 밭갈이 소가 있잖아요. 그 소 한 마리가 하루 동안 밭갈이 할 수 있는 크기가 이제 한 1경 정도입니다. 꽤 근데 넓다. 그때 매입했던 땅이 한 1000경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야, 그럼 1000마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거 부자네.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땅이죠. 어마어마한 땅. 지금은 세상에. 우리가 그
행정명의 그 명동촌을 가보면 마을이 굉장히 아담하고 작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굉장히 여러 부랑 마을들이 연합한 형태, 그러니까 약간 광의적인 명동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의 명동촌이라고 이렇게 북한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1908년에는 나중에 이 윤동주라든지 문익환 목사라든지 이분 송몽규라든지 이분들이 다니셨던 1908년에 명동서수, 나중에 명동학교가 되는데 이게 세워지고요. 그 이듬해에는 명동학교 교무주임으로 있던 그 정재면이라는 선생님에 의해서 명동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우리 한민족 사회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 전통을 가진 그러한 사회잖아요. 근데 이제 명동교회가 세워짐으로 해서 약간 명동마을이 정말 기독교 문화 공동체로 발전한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갖추고 학교를 갖추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그런 기초 시설들을 갖추면서 그야말로 북한도 지역의 경제라든지 사회 문화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 곳이 이 명동촌입니다. 근데 이 명동촌이라는 말 이름에 대해서도 정말 여러 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맞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 명동촌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 조선인들이 이주해 살고 있던 간도 지역이라든지 만주 지역은 이렇게 마을이나 학교 이름을 지을 때 일정한 룰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하는 거죠. 그 지명 속에. 보통 이제 두 가지 룰이 있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건 아주 일반적인 건데요. 이주하기 전에 자신이 이제 조선에서 살았던 그 지명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그대로 변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변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어떤 마을이 있냐면요. 갑산촌, 무산촌, 회령촌, 어랑촌, 안산촌 이런 마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지명들이 별로 익숙하진 않죠. 이게 다 이북쪽 지명들이거든요. 회령은 알죠. 예. 두만강 일대 지역에 있는 갑산이라든지 다 이북쪽 지명이다 보니까 조금 덜 익숙할 수도 있는데 이와 또 별도로 이제 강원도 마을이라든지 원주 마을, 충청도 마을 이렇게 장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충청도 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 마을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네네. 대단하다.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그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장명하냐? 이건 아주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장명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명동촌이죠. 그러니까 명동촌도 사실 밝을 명자에 동력동자를 붙인 거잖아요. 동자는 결국에는 이제 조선과 한반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제 몸은 멀리 떠나왔지만 그 조국을 밝히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명동촌과 비슷한 경우가 이 연변 쪽에는 초창기 학교명들을 보면요. 창동학교, 정동학교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도 정동교회 있잖아. 그러네요. 그렇죠. 창동. 정동교회도 있고 창동도 있잖아. 창동학교도 있고. 허허. 네네. 이건 다 명동촌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동으로. 나중에 제가 어떤 흥룡강에 계시는 한 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흥룡강에는 한흥촌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한흥촌. 한흥촌. 네. 그러니까 한국을 부흥시키자라는 뜻의 그러한 마을이죠. 단순히 이 만주 지역뿐만 아니라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이쪽 러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 마을이었던 신안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한국을 건설한다라는 의미가 담겼죠. 네네. 훌륭하시다. 발해 같다. 발해. 몰랐네요. 발해 막 이렇게 이런. 깊은 뜻으로. 정동, 창동 다 의미가 있네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동쪽의 조국을 향해서.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낭독의 시간을 아니 저도 인문학 드레싱 안 했어요. 저는 그 이상이라는 시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상이 날개. 네, 이 날개라는 같은 소설도 시기에. 쓰고 뭐 그랬지만 또 시도 굉장히 그럼요. 잘 썼잖아요.
이상은 1910년생이고요. 윤동주는 191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7살 차이 나는데. 형아네, 형아. 네, 7살 형벌 되는 거죠. 뭐 나이로만 봤을 때. 근데 뭐 둘이 만났다 뭐 이런 얘기는 전에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워낙 이제 별로? 동선이 비껴났기 때문에 이상도 공교롭게 1937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28에 죽어요. 그러니까 만 27년을 살다 죽고요. 이상은. 비슷하네요. 역시 미완의 청춘이죠. 그쵸. 우리 이 영화가 컨셉을 잡은 것처럼 미완의 청춘이고요. 윤동주는 1917년에 12월 30일 날 태어나요. 윤동주는 생일이. 그러니까 거의 억울하게 그리고 나이 먹은. 1945년 2월에 2월.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틀 정도 차이로 사실은 거의 만 27년을 산 거예요. 그러네. 만 28년을 못 살고 이제 세상에. 그래서 너무 27살. 아깝다. 네네 죽은 그죠. 건데, 그러니까는 거의 똑같은 그 시간을 왔다가 간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의 시를 한번 보면 그 오감도라든지 뭐 이런 거울. 거울이라든지 이런 시들을 보면 그 굉장히 모더니즘적이죠. 진짜. 그리고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상도 좋아해요. 굉장히 어. 이상의 시를 제가 늘 제 책꽂이 앞에 꽂아놓고 제비다방. 네, 시시때때로 읽을 정도로 이상의 시를 오. 굉장히 좋아하는 편에 속하는데 어떤 날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니었나 같은. 네, 그쵸. 금홍이를 어, 또. 예, 그 이상의 시가 근데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상의 시는 막 연구들을 엄청 해요. 국문학자들이 보면 이 어려우니까. 코드 기호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상 자체가 해체, 또 그런 해체주의 어떤 뭐 이런 거 하니까. 그 기호학적인 그 수수께끼를 던지듯이 맞아요. 시를 많이 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동주의 시는 어떻습니까? 또 심지어 이상은 일본어로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를. 동주의 시는 어때? 동주는 전부 한글로만 써요. 한글로만 쓰고 물론 전혀 시어가 뭐 이렇게 한자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많은 한글로 되어 있는 시어들을 발굴하고 맞아. 그 한글의 어떤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시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평이합니다. 시가. 근데 그 평이한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은 순수성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이상과 동주를 비교해 보면 또 새로운 그 동주의 어떤 세계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 시집을 계속 만지작 하시는. 뭘 읽을까요? 읽어야 될 시가 참 많은데 네. 동주 장례식 날 읽었다고 하는 새로운 길. 새로운 길. 새로운 길과 네. 그두 자화상이랑 네. 새로운 길. 네. 시 낭송하시기 전에요. 네네. 제가 여기 지금 책을 몇 권 준비해 놓았는데 아, 소개. 책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네. 네네. 그 윤동주라는 시인은 한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추앙받는 시인뿐만 아니라 약간 해외 디아스포라, 해외 한인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특별히 이제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그렇지. 상당한 당연하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의 이 조선족 사회를 보면 연변이나 흑룡강이나 요령이나 그러니까 조선어로 된 책을 출판할 수 있는 출판사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변 같은 경우에서도 윤동주 관련된 책들이 정말 여러 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뭐 고향으로부터 윤동주를 찾아서, 시인 윤동주 인생 여정 연구, 윤동주 코드 이런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이런 책들은 평이합니다. 거의 한국에서 나온 윤동주 평전과 거의 흡사한데 한국에는 없지만 연변에는 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송몽규 평전이란 책입니다. 와. 송몽규 평전. 아시다시피 그 동주란 영화도 사실 윤동주보다는 우리가 망각하고 살았던 송몽규라는 인물을 환기시키고 부각시킨 그러한 나비 효과를 했죠.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럼. 근데 그러니까 아직 한국에서는 송몽규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관련해서 단행본이라든지 평전이라든지 이게 한 권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연변대학 출판사에서 펴낸 이 송몽규 평전이란 책이 굉장히 귀한 것 같습니다. 이게 거기서 저작권 협상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일로 네네. 보내세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맞아. 한국에서 한번 출판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트라이해봐. 해봅시다. 어. 소개도 네. 좀 해드리고 우리가. 진짜 이거는 거짓말이 장난이 그리고 아니고. 이 책 쓴 분하고 연결해서 우리 줌으로 인터뷰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네, 그것도 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저 컨택해 이거 봅시다. 근데 책을 좀 우리가 사인도 읽어야 받았습니다. 되니까. 책을 먼저 보내오고요. 네. 저거 우리말이잖아, 우리말. 네, 그리고 음. 저희가 볼수 있어. 읽고 나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분하고 저기 온라인 인터뷰로 한번 화상 인터뷰도. 박정민한테 추천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 세상에. 책을 좀 사서 보내십시오. 보내주세요. 택배 얼마 걸립니까? 네, 알겠습니다. 얼마면 되니? 자, 마지막으로 저희는 영화 동주에서 이준익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를 통해서 저희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윤동주의 마음을 들어가면서 낭송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동주가 영원으로 떠나던 날 읽혔던 시 새로운 길. 역시 동주의 시는 길의 이미지가 또 있어요. 네.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문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네. 1938년의 시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현대적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다시 그 도서관 가고 싶네요. 네. 자, 오늘 그럼 귀한 영화 동주를 통해서 저희 기리의 인문학 들의식 첫 시간을 시작했고요. 저는 이제 이 사업을 뭐 단기로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로드에서 진행되는 파생 콘텐츠를 좀 진행해 볼까 해요. 앞으로 오늘 하나 윤동주 로드 개발한 거잖아. 우리. 윤동주 하나만 가지고 해도 나올 것 같은데요. 기대해 한중에?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저 자영업이 보내오는 성문교 평전이 읽혀지는 날 현지 학자와의 인터뷰를 좀 시도하는 새로운 파생 콘텐츠도 해보겠습니다. 자, 자영업 계속해서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야기에 인문학을 얹었다. 한중일 횡단 토크쇼 자영업이 불렀어요.